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최우선 가치는 꿈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연애는 가능하지만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고 배우자와의 시간을 공유해야 하며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저 자신이 꿈꿔온 삶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조차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떠나기로 결정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장거리 연애를 지속할 자신이 없었고 이별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널 응원할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떠나보냈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바빴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제 성취를 응원해주고 비행기표를 사서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만나러 와주는 그를 보면서 저는 그제야 결혼이란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한 사람을 위한 헌신과 기다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죠. 이 사람과는 의리로라도 결혼을 해야겠구나. 물론 이 결정이 단순히 의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먼저 결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결혼 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해외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때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회가 잘 맞아 해외에도 지점을 하나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고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 일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네가 네 꿈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 난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면 바쁜 일정에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돌아올 때면 가장 먼저 마중 나와 있었죠. 전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난 너를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아. 너는 언제나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그런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꼭 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댁이 나 같은 며느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싫어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결혼 후에도 제 일과 삶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시댁에 신경을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쁜 사람이었고 제게 있어 가족 행사나 명절, 시댁 방문 같은 것들은 중요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태도가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았겠죠. 게다가 저는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리게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원했음에도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외로 떠나기까지 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더욱 못마땅했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땅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결혼 후에도 제대로 된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는 제가 마음에 들 리 없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저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를 감싸주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편이었죠. 남편은 늘 저를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저 또한 남편의 그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태도가 시댁에서는 더욱 불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바쁘네. 그래도 가끔은 얼굴도 좀 보고 해야지. 이런 식의 말들이었죠.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적당히 미소 지으며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땡땡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기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애써 부드럽게 돌려 말하려는 시어머니의 말조차도 남편은 단칼에 차단했습니다. 시누이가 한마디라도 보태려고 하면 남편은 더 강하게 나섰습니다. 누나, 땡땡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땡땡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문제는 제가 우리 집에서 노력하는 게 딱히 없었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 무언가를 해준 적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시누이는 특히나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죠. 남편이 저를 지켜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물론 사랑받는 며느리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미움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저를 점점 더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했죠.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히려 저를 더 감싸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죠. 남편은 저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그럴수록 시댁 식구들의 미움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모두가 저를 유령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형식적인 대화라도 나눴지만 이젠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식사를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면 괜찮았지만 보통은 다른 가족들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먼저 식사를 마쳤고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식구들이 동시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핑계도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춘 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제 존재가 불편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시누이가 맞은편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세균들이 공기 중에 퍼진다는 걸. 그러니도 굳이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죠. 이 행동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무시할 수 없으니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겠죠. 사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와 함께 있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마저 먹었죠. 결혼 후 한동안 시댁과의 관계는 계속 어색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철저하게 감싸주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댁 가족 여행을 직접 계획했습니다. 좋은 숙소와 관광지를 찾아보고 다 같이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정도 세심하게 짰습니다. 사실 시댁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것이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제대로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처음에는 무덤덤한 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졌고 다들 여행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으며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안심했죠. 이제야 관계가 좀 나아지는 걸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저는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가족 사진도 많았고 특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을 골라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니 혹시나 이를 계기로 조금 더 친밀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아주 우연히 다른 시댁 식구들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같은 사진을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진에서 저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제가 잘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였지만 오직 저만 없어진 상태였죠.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것처럼요. 처음엔 혹시 실수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확인해 본 결과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일부러 제 모습을 잘라낸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어쩜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기분이 나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죠. 저는 원래 사진을 인화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로 보관하지만 저는 속으로 넘기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행 당시 찍은 사진들로 일부러 인화해서 따로 앨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 문득 그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앨범 속 사진들에서 제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분명히 함께 찍었던 사진들인데 사진 속에서 제 얼굴만 둥글게 오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아예 제 자리 부분이 찢겨 나간 상태였고 어떤 사진은 가위로 정교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걸 직접 오려냈다고? 일부러?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여행도 계획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 저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앨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마음을 접었죠. 남편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치한 행동을 설명한다고 해서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나를 감싸주더라도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관리직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한 달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시댁 문제로 신경 쓰느라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저도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각자 바쁘긴 했지만 늘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내려가 볼까? 남편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저도 오랜만에 머리를 식힐 겸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을 하면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 너 여기 왜 왔어? 그냥 바람도 쐴 겸 자기 혼자 지내는 것도 보고 싶었고, 한 달 정도는 같이 지내려고. 와, 진짜 예상도 못했네. 근데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미리 말하지 않아야 깜짝 방문이지. 기뻐? 남편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그럼 당연하지라고 했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움이 먼저였을 텐데 마치 당황한 사람처럼 말투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죠. 처음엔 그냥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와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한 달 동안 지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처음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근처 맛집도 찾아다니고 밤에는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거나 핸드폰을 볼 때마다 살짝 몸을 틀어 화면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예전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행동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에 띄던지 이상하네. 하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먼저 자라고 했고, 저는 혼자서 TV를 보다가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일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로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 차에 있던 장바구니 챙겨야겠다. 별 생각 없이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장바구니를 꺼내려던 순간 저는 우연히 조수석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천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빨간 여자 속옷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속옷은 명백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지방에서 함께 지낸 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속옷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속옷을 집어들었죠. 확실히 입었던 흔적이 있는 속옷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범한 디자인이 아닌 굉장히 도발적인 스타일의 속옷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단순한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차에 흘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반사적으로 속옷을 다시 조수석 아래에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차가운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기야, 아직 안 잤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죠.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남편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그의 차 앞에 서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에서 그 속옷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는 뻔뻔하게 시침을 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짓는 그 특유의 어색한 웃음까지. 한 번만 더 물을게. 이거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끝날 거면 나는 지금 당장 용서해줘야 하는 거야? 누구야? 그냥 별거 아니야. 아무 감정도 없었어. 잠깐, 진짜 잠깐 실수한 거야. 실수? 그럼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다른 남자랑 잠깐 실수했다고 하면 당신 어떻게 나를 대할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래, 말도 안 되지. 근데 당신 했잖아. 그것도 내가 없는 동안.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네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야. 뭐? 넌 너무 완벽해. 넌 잘났고 사업도 성공했고 뭐든 혼자서 다 해. 그런데 난 뭐야? 난 항상 네 옆에서 작아 보였어.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그랬어. 넌 우리 집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았어. 어머니도 누나도 다 널 어려워했잖아. 네가 너무 대단해서 다들 불편했다고.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잠깐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고. 네가 너무 완벽해서 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랬어. 그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조용히 손을 올려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지금 그게 바람의 이유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네 삶에서 나는 뭘 했어야 했는데? 대답해봐. 내가 내 꿈을 포기하고 당신을 떠받들어야 했어? 시댁에 가서 고개 숙이고 맞췄어야 했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어? 남편은 황급히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덤덤했습니다. 남편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했고 그의 어이없는 변명까지 들었으니 더 이상 후회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거실엔 낯선 짐들이 널려 있었고 주방에는 사용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제가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방. 제가 사용하던 침대 위에 누군가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우이? 신우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집은 제 집인데 왜 신우이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가가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일어나세요. 신우이는 움찔하며 눈을 떴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란 신우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았죠. 이게 뭐죠? 신우이는 말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생각도 없이 어머니를 부르신 건가요?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에 제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건넨 첫 마디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너 왜 여기 온 거야? 뭐라고 하셨죠? 너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네 남편이랑 지방에서 살 거라며. 그래서 네가 없는 동안 이 집에 우리 딸 들였어. 뭐가 문제야? 뭐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랑 지방에서 산다고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에게 한마디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있었어? 어차피 너 여기 안 살 거였잖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 집에 있으면 안 되죠? 너 이제 지방에서 살 거잖아. 여기 필요 없잖아. 지방에서 살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데 고맙네요. 안 그래도 안 살 생각이었거든요. 뭐? 그런데요, 안 사는 게 아니라 이 집 팔 생각이에요. 이 집, 제 집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집 이사할 때 제 돈이 90% 들어갔습니다. 당신 아들 돈은 단 10%였고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소송을 걸든지 합의해서 제 명의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90%만큼 제가 돈을 받아가든지 할 생각이거든요. 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당신 그 순한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참 기막히죠? 뭐?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끝냈고 이 집도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했을 때 남편은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도 막을 생각은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었죠. 이혼은 쉽게 될지 몰라도 그 과정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편과 시댁은 생각보다 법적 절차를 쉽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증명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모텔 예약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남편의 차량에서 발견한 여자 속옷 사진, 지방에서 머무는 동안 수상한 행동들을 정리한 목격 증언.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죠. 위자료를 받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댁집의 그 90% 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시댁집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10% 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은 사실상 제 단독 재산이 되었죠. 저는 그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들을 살게끔 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람을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끔 하는 건 무엇보다 금전치료 아니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시어머니,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시누이, 그리고 남편을 비난하는 그녀들을 뒤로하고 저는 차갑게 돌아섰죠.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곳에 남편과 함께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이 제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집을 좋아했기에 그의 흔적만 지워버리고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래도 우리 결혼 생활이 짧았던 건 아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점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뭐 사랑 따위 그런 건 걔나 줘버리라고 해요. 그렇게 공주대접, 여왕대접 하던 것들도 바람피는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